코로나19의 대유행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은 앞을 다투어 다양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어 소득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0여 년 전 경제 위기 때 있었던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도 떠오르죠. 그래서 오늘은 정치경제연구소 유승경 부소장님 모시고 긴급재난지원금, 양적 완화와 헬리콥터 머니, 그리고 더 나아가 도대체 화폐는 무엇인지에 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런 책을 어떻게 출간하셨습니다.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고자 했을까? 그리고 부제가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옹호론입니다. 책 앞 영국의 금융 저술가가 쓴 책인데 앞부분에 유승경 부소장님이 또 길게 해설을 달아놓으셔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지금 사태를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위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보건상의 위기와 경제상의 위기가 겹친 이중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개가 겹쳤다는 의미보다는 보건상의 위기에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경제상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서로가 이렇게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살아남으려면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경제활동을 멈추거나 줄여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속성을 파악해 보려고 한다면은 보건상의 조치가 경제 순환을 여러 지점에서 단절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다. 경제 순환은. 근데 경제는 어쨌든 돌아야 되는데. 그 단절 지점을 찾아보는 것이 위기의 특징을 규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단절 지점이 주요한 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경제 순환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뭐 경제를 크게 보면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일반 가정이 있고 그리고 금융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해외 부분이 있습니다. 이 5개 영역들이 서로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경제가 순환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지점에서 단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항목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지금 현재의 위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제일 큰 것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소비가 감소하니까 소득 감소가 일어나고 고용 감소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 부분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장이 문을 닫거나 공장이 문을 닫거나 격리되거나 못 나오거나 격리되거나 그러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못해서 소득이 또 단절되는 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양쪽에서 동시에 큰 단절이 두 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거의 경제 위기랑 좀 다른 거네요. 경제 위기는 과잉 생산이거나 과수 소비이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 양쪽 다 어쨌든 문제가 생기고 양쪽에 동시에서 발생했고 내부적인 위기가 아니라 외생적인 위기에서 촉발되었고 하는 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점을 보면 경제 위기가 시작되니까 투자와 신용이 위축됩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겠죠. 증권 시장이 폭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은행이 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은 대출을 줄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계와 금융 부분 간의 관계인데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가계 파산이나 간단히 말하면 빚을 못 갚아서 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 위축, 공급 차질, 투자 위축, 그리고 가계의 신용 위축이 오고 있고요. 나머지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간단히 이제 나열만 드리면 국내 공급망의 단절, 해외 공급망의 단절, 그리고 대외 지불의 지연, 대외 수치의 지연, 이 8개 정도가 대표적인 단절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보완할 수 있는 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어떤 과거의 경제 위기가 다른 거는 한마디로 전방위적이다. 뭐 이런 거고 어디를 막아야 되는지 어디를 포기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게 위기에 대처하려면 매뉴얼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나름대로 제가 만들어 본 것이 경제 순환표에 따라서 8개의 지점에서 문제가 각각 생기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 그래서 곧바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드려야 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떤 대책이 도대체 있습니까? 이런 전방위적인 위기에 대해서. 소득이 단절된 부분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메꾸는 것이 바로 재난지원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쌍하니까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 순환의 가장 큰 고리인 소비 지체에 따른 소득 감소를 일단 보완해서 그 고리를 최대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공급 부분이 차질을 받지 않습니까? 보건상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임금을 깎거나 조업을 단축시켜야 된단 말이죠. 네, 지금 이것도 그러고 여전히 있죠. 또 그 소득 감소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로 재난지원금이 주어지는 것과 기업에게는 고용 보장을 약속하고 지원을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 거죠. 유럽 나라들 뭐 덴마크, 영국, 그렇죠. 뭐 고용 보장이죠. 그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소득 보장을 해준다 소비를. 예. 그래도 생산 문제는 그래도 남는 건 어떻게 하죠? 돈을 이거는 갖고 가서 위기이기 이제 쓸 때가 때문에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은 감수를 해야 마치 되는 뭐 것이죠. 마스크 그렇죠. 구하기 어려운 거와 비슷하게 예.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시작은 이제 소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죠. 공급이 못해서 다시 소득 단절로 와서 또 소비가 안 되니까 수요 차질과 공급 차질의 고리를 재난지원금, 고용보장, 지원 이런 걸로 최대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뭐 이 사태가 얼마나 갈지에 관한 예측은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예, 말씀하신 걸 보면 어쨌든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잖아요. 뭐 이제- 미국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양적 완화 같은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경험해봤으니까. 예, 그런데 많은 돈이 드는 문제랑 관련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적 완화가 뭔지를 먼저 좀 얘기를 좀 하고 과거에 양적 완화가 그런 효과들이 있었는지. 정부의 정책에는 재정 정책이 있고 통화 정책이 있는데 재정 정책은 돈을 쓰는 거죠. 그렇죠. 지출하는 거죠. 통화 정책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다. 예. 혹은 빌려주기 쉽게 한다. 그래서 가게가 빚을 못 갚거나 부도가 날 것 같은 그 기업에게는 돈을 싸게 빌려줘서 버티게 만들어는 뭐 것이죠. 한국에서는 뭐 정책 자금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대출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 대출인 대출인 거죠. 신용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가 뭔가 하면은 보통은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렇죠. 금리를 예. 낮추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금리를 0%까지 낮추면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최대한 낮춰서 돈을 싸게 빌려주는 것이 양적 완화다. 특수한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2008년 경제 위기 때 양적 완화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실시했죠. 사실상 처음으로. 예. 물론 그 이전에 일본에서 예.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로 했고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하나요? 효과가 있었죠. 예,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일단은 1930년대의 대공황과 같은 위기는 막았다. 막았다. 그런 면에서는 그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이 돈을 아주 싸게 은행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은행들한테 왜 돈을 빌려줬는가 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게 됐기 때문에 은행이 은행의 파산을 파산하게 막기 되니까 은행까지 파산하면 위기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잔뜩 빌려준 것이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산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하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산 시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을 조기에 안정시켰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식의 구제금융이 예. 원래 그 경제 위기를 가져왔던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라든가 뭐 한 1년 만에 곧바로 이제 그 연봉 잔치를 예, 한다든지 뭐 그런데 이런 그런 그리고 문제점이 실제로 돈이 가야 할 곳, 그 가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대로 가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예, 그렇죠. 있죠. 은행이 돈을 그냥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빌려주는 건데 빌려줄 때 형식은 민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자산을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만드는데 자산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 대부분 부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자체를 산 사람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죠. 미국의 2008년 위기는 주택담보대출 위기에서 왔지 예, 않습니까?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예. 시작됐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집 뺏기고 망해버렸거든요. 일반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줬던 은행은 안 무너지게
중앙은행에서 살려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은행은 그 무분별한 대출을 했던 데 대해서 다 보상을 받아버린 셈인 거죠. 책임을 진 게 아니라 보상을 받아버린 셈인 거죠. 그래서 그 요번에 번역하신 책의 부제인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 혹은 인민의 양적 완화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양적 완화는 뭐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헬리콥터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양적 완화가 다 헬리콥터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적 완화는 자산을 사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헬리콥터만이는 줘버리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죠. 예, 그 프리드만은 헬기 뿌리듯이 길에다 뿌리다고 했거든요. 그 다시 거둬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이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양적 완화로 만든 돈을 쓰는 방법이 완전히 써버리는 것이 이제 헬리콥터만이인 건데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직접적으로 소득 손실을 입은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 줘버리면 그분들이 은행에 상환을 하든지 소비를 하든지 해서 은행을 돌릴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은 원인이 생겼던 부분에 소득을 직접 지원해버리면 그 부분을 또 완화할 수가 있고 은행만 배불려주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헬리콥터 머니는 인민의 양적 완화랑 사실상 같은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적 완화는 싸게 빌려주는 거고 헬리콥터 머니는 정말 줘버리는 거죠. 긴급 재난지원금은 양적 완화가 아닌 거죠. 통상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봐야 되나요? 통상적인 재정 정책인데 이미 확보해 있던 재정을 용도를 변경하거나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화폐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당겨 쓴 것에 불과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프리드만이 말하는 건 돈이 어쨌든 뭔가 새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중앙은행이 헬리콥터인가요? 예, 그렇죠. 중앙은행이 헬리콥터인데 그래서 이게 헬리콥터만이나 양적 완화가 되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적자 재정을 해야 됩니다. 적자 재정. 예.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적자 재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는 예산을 돌려 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도 적자 재정을 편성하고 그 적자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서 통화당국이 발권력을 발휘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를 사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일단 마지막에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정말 많이 필요해서 뭐 개인으로 말하면 빚을 내서라도 당장 위기를 막아야 되느냐, 뭐 아니면 있는 거 잘 이렇게 추스려서 갈 수 있느냐라는 이 사태의 이제 성격과 규모에 대한 어떤 평가의 차이에서 나올 것 같고, 그 앞에 제가 그 처음에 유승경 선생님 모시고 얘기 듣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돈이 뭐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양적완화 같은 개념이 등장하면서 돈에 대한 이해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흔히 이제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물물 교환을 하다가 불편하니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상품 중에 하나를 골라서 금 같은 걸 골라서 상품에서 그 돈이 기원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환 수단이고 이른바 일반적 등가 형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그게 화폐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느 것과도 바뀔 수 있는 일반적 등가물. 근데 이제 그러면 사람이 뭘 믿고 돈을 받는가 했을 때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돈이 뭐 현대로 말하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그것에 힘을 주는 것, 믿음을 심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보증을 책임져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돈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있고 금화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 등가물 무엇과도 교환될 수 있는 어떤 돈을 만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신뢰를 심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국가가 그것을 조세로 받아줄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신뢰를 심어주는 방식도 있고 그 신뢰가 잘 안 심어지니까 그 자체가 상품 가치가 있는 걸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봅니다. 후자는 이른바 그 화폐 이제 소재에 관한 얘기고
앞에 이야기는 이른바 권력에 관한 관한 문제라고 것이죠. 할 수 있겠네요. 그래 이게 이제 그 돈은 이제 기본적으로 신용적인 관계인데요. 우리가 태어나면 항상 내야 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국가와의 부채 관계가 있죠. 그 부채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금인데 세금으로 받아준다고 하면은 부채 관계를 청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단에 힘이 실리게 된다. 그래도 지금 종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와서는 상품에 의존하는 화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본이제가 폐지됐으니까요. 돈 얘기가 나온 김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MMT, 그러니까 현대 화폐 이론, 예. 그러니까 주권 화폐론,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세권이 화폐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주권이 화폐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현대 화폐 이론은 화폐 주권이 있는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얼마든지 화폐를 찍어도 된다. 얼마든지. 국가 부채 때문에 파산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얼마든지 찍는 그 기준은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때까지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뭐 앞에 완전 고용 문제는 그렇다 치고, 예. 그 보통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까지라는 게 마음대로 어디까지일까요? 찍어도 된다라는 것은 마음대로 찍으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만 본다면 돈을 많이 찍어서 정부가 자기 화폐 때문에 파산하는 일은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뭐 아직 그 MMT에 따라서 화폐를 발행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인플레이션 문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돈이 풀리면 돈 풀린 것만큼 물가가 오른다는 이론이 화폐 수량선입니다. 그런데 화폐가 풀리면 생산을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수요과 공급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폐가 늘어난 것만큼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일 때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생산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케인즈주의의 기본 입장인 거죠. 그러면 MMT하고 뭐 주권화폐로는 뭐 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화폐를 국가 주권으로 설명하는 것은 같은데요. 조선시대 때 상평 통보를 어디서 찍었습니까? 정부에서 찍었겠죠. 중앙은행이 없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없었으니까. 당시. 항상 중앙은행이 있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게 영국의 이걸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금화 은하에 이제 그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때는 정부가 찍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주권화폐로는 지금 현재의 화폐는 대부분 중앙은행이 찍은 화폐도 있지만 상업은행이 빌려줘서 만들어진 신용화폐가 많지 않습니까? 신용창출로 만들어진 화폐죠. 예, 그래서 은행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행정부가 화폐를 찍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권화폐는 거죠. 아주 단순한 여전히 뭐 중앙은행을 통해서 발행하는 그렇죠. 걸 말한다 이것이죠. 그 하나 예를 들면 미국의 동전은 재무부가 발행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한국은행이 동전도 발행하는데 그래서 1조짜리 동전을 만들어서 중앙은행에 빚을 갚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발행해서 갚아버린다. 근데 이 MMT건 주권화폐론이 최근에 부상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양적 완화인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은 안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적절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달성할 수 있다라고 완전 거죠. 고양이라든지 이쪽은 완전 고용을 고양이라든지.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MMT나 주권화폐론자들이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비판에서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적 완화를 통한 헬리콥터 머니를 MMT도 주권화폐론자들도 상당히 주장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위기가 오니까 보수적인 경제학자까지도 헬리콥터 머니를 하자라고 하는 상황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MMT나 주권화폐론의 배경이 경제 위기와 거기에서 대응으로 나타난 양적 완화였을 것 같고, 예. 그럼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그 MMT나 주권화폐론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뭐 될 것 같은데. 일단 양적 완화라는 것이 10년간 실시되면서
중앙은행이 재량껏 화폐를 찍어두고 별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은연중에 퍼져 있는 거. 퍼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코로나 위기는 내생적인 위기가 아니라 외생적, 그 외부로부터 온 위기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온 위기가 소득을 단절시키는 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는 소득을 이어줄 방법이 없고 없는 거죠. 그리고 한 10년 이른바 양정화를 고용을 증진시키는 방법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 일하러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학자들까지도 소득 단절을 발권력으로 이어서 바이러스가 퇴치될 때까지 경제를 온전시키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거의 다 그 합의가 모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지금 2,000불 정도를 그냥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드리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규모 자체가 굉장히 적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대유행 이후 시기는 하긴 뭔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국가 혹은 뭐 정부의 경제 정책, 통화 정책, 뭐 재정 정책 여러 면에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느냐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방역에 상대적으로 성공한 편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 없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코로나 위기에 대한 위기 의식의 정도가 한국이 상당히 덜합니다. 아,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이 그렇게 단절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것이 기대가 있는 거죠. 규모 면에서 차이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위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재정건이 건전한 상태에 있고 금리가 제로가 아닌데다가 방역까지 잘했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이미 터부를 깨버린 것 같습니다. 화폐 발행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된다면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대한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이라 그러는데요.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취하던 거에서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코로나 이후 회복 과정에서 여러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다시 이른바 국가의 귀환, 국가의 중심성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될 가능성이 크네요. 2008년 위기 때 이미 그런 이야기는 나왔는데 국가가 그렇게 쉽게 귀환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하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코로나 위기가 거기에 어떤 뭐 하나는 방역 때문에라도 국가가 귀환하고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소득 뭐, 단절을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는 그걸 보완할 방법이 없고 화폐 발권력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뭐 끝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맞춰볼까요? 예, 지금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수습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생산적인 단절이 미국과 유럽에 더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럼 다 그게 한국 경제에 뭐 우리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거 수출 아닙니까? 예. 해외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아직 충격이 오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피할 수 없이 오게 되어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이 그런 상태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건전성 논쟁을 하거나 그리고 다 줄 것인가 선별해 줄 것인가 이 논쟁이 오히려 사소한 논쟁이고 규모의 논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아주 일부에서 뭐 쓰나미가 올 거다. 예. 뭐 거대한 어쨌든 위기가 올 때 일단 위기를 막고 봐야지. 예. 다음날 먹을 거 남겨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뭐 예,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코로나 이후에 하여간 뭐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왜냐면 코로나 이후라는 게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을 거고 예. 같이 살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제에서도 자유방임이라는 것들이 재검토되겠지만 공동체와 개인, 시민과의 관계 문제도 이 방역의 과정에서 새로운 많은 시사점을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 영역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 뭐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예,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우리에게 말 그대로 과감한 정책, 예외적인 상황에서 비상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규모의 긴급 재난 지원금뿐만 아니라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양적 완화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돈이 무엇인지까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 부소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갈 것 같으니 자주 나오셔서 어떤 방향의 경제적 대책가 필요한지 말씀 좀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